1985년 4월 23일 뉴욕 링컨 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 세계 음료 시장의 절대 강자 코카콜라가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무려 99년 동안 지켜온 비밀 레시피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맛 뉴코크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경영진은 자신만만했어요. 2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밀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코카콜라의 골수 팬들조차 눈을 가리고 맛을 보여주면 주저없이 새로운 맛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뉴코크를 출시하자마자 벌어진 일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고 오리지널 콜라를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코카콜라 트럭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시애틀에서는 코카콜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해요. 결국 출시 실시 9일 만에 경영진은 고개를 숙였고 원래의 맛 코카콜라 클래식을 다시 내놓게 되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더 맛있는 뉴코크를 거부한 걸까요? 미시간대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는 대학생들에게 여러 한자들을 보여줍니다. 미국 학생들은 한자를 전혀 모릅니다. 의미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한자를 조금 아실 수도 있으니 터키어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초 간격으로 총 10개의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자이언스는 어떤 한자는 자주, 어떤 한자는 가끔 보여줍니다. 실험이 끝나고 어떤 글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고 물으니 학생들은 자주 본 한자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그 얼굴에 호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달걀에 대고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부화한 병아리는 그 소리를 좋아하죠. 분명 학기 초엔 그냥 그랬는데 학기 말엔 왠지 호감이 가는 현상. 처음 들었을 땐 별로였던 노래가 몇 번 듣다 보니 흥얼거리게 되는 현상. 심리학에선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좋아서 자주 접하는 게 아니라 자주 접해서 좋아지게 되는 원리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꾸 마주치는데도 날 해치지 않는다면 뇌는 이 사람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내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전을 던져볼게요.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동전을 던지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46만 원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0만 원을 기대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46만 원을 받아가실 건가요? 동전을 던졌을 때 기대값은 50만 원입니다. 46만 원보다 높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6만 원을 선택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득 앞에서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빵원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함보다 확실하게 46만 원을 챙기는 안정감을 선호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아무 일도 없지만 뒷면이 나오면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동전을 던지지 않을 테니 그냥 확실하게 46만 원만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를 선택합니다. 자, 마지막 내기입니다. 이번엔 앞면이 나오면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게임에 참여해 보실 건가요? 이 게임의 기대값은 25만 원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이득인 내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카너먼이 물어요. 그럼 얼마를 딸 수 있어야 이 게임에 참여하실 겁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약 200만 원. 손실의 무려 2배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150만 원을 따는 희망보다 100만 원을 잃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라고 부르고요. 주식 창을 열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미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된 종목들. 분명 가망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는 학생들에게 초콜릿이나 머그잔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초콜릿이나 머그잔을 나눠주죠. 그리고 말해요.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초콜릿을 원했는데 머그잔을 받은 사람도 그냥 머그잔을 가졌죠. 이번엔 코넬대 로고가 새겨진 고급 머그잔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약 2만 원짜리였죠. 탈러는 참가자 중 절반에게만 머그잔을 나눠줍니다. 머그잔을 받은 사람은 판매자가 되고 못 받은 사람은 구매자가 됐어요. 연구진은 판매자에게는 얼마에 팔 거냐고 묻고 구매자에게는 얼마에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들의 희망가는 평균 24,000원, 구매자들의 희망가는 평균 만원이었죠. 또 다른 실험에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본 결과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을 팔 때 뇌에서 신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내 것을 잃는다는 건 뇌에게는 물리적 고통과 같은 경험이었던 거죠. 심리학에선 이걸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잠시 아프리카 콩고의 원시림으로 가보죠.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중 하나인 에페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활과 화살로 원숭이나 사슴을 사냥해요. 하지만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빈손으로 돌아와 굶어야 하죠. 하지만 옆 동네 부족은 다릅니다. 커다란 그물을 사용해 사슴들을 몰아넣어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안정적으로 얻죠. 에페족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웃 부족이 배불리 먹는 걸 매일 보죠. 그물 만드는 법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 년째 활만 고집합니다. 인류학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물을 쓰지 않나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물 짜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물을 완성하면 미래에는 배불리 먹겠지만 당장 오늘 사냥을 못 나가고 숲에 앉아 몇 주씩 그물을 짜야 하는 건 뇌에게 엄청난 손실로 느껴지는 겁니다. 현대인의 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인 걸 알지만 어두운 침실에서 쇼츠를 보고 건강식보다는 배달음식을 시키고 비전 없는 직장을 욕하면서도 다니며 나를 갉아먹는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죠. 뇌는 변화가 주는 불확실성의 공포보다 익숙한 고통이 주는 안정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낯선 천국보단 익숙한 지옥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좋은 습관을 이어가지 못하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떡하란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3가지 뇌 해킹 기술을요. 1985년 당시 인텔은 메모리칩 사업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밀려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더 열심히 메모리칩을 만들자고 외쳤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죠. 그 당시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는 동료인 고든 부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고든, 만약 우리가 오늘 해고당하고 새로운 CEO가 온다면 그 사람은 뭘 할 것 같아? 고든 부어가 답합니다. 그야 당장 메모리 사업을 접고 프로세서 사업에 올인하겠지. 그 순간 그로브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메모리 사업을 붙들고 있는 건 그게 유망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렇게 인텔은 메모리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CPU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제로 베이스 사고법을 써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겁니다.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내 연인이 나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떠났다. 내 모든 물건이 불타 사라졌다. 그 상실감을 생생하게 느낀 다음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는 다시 입사 지원서를 낼 것인가? 나는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나는 다시 내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살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혹은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라면 당신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손실이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버드대 긍정심리학자 쇼 에이커는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독하게 게으릅니다. 행동을 시작하는데 20초 이상 걸리면 뇌는 그냥 포기하죠. 우리가 나쁜 습관을 못 고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못 만드는 이유는 그 행동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싶으신가요? 의지로 참지 마세요. 퇴근하자마자 현관 신발장에 폰을 넣어두세요. 폰을 가지러 가는데 20초가 걸리게 만드세요. 그 20초의 마찰력이 뇌를 귀찮게 만듭니다. 홈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면 거실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지뢰처럼 펼쳐두세요. 지나가다 발에 걸리면 스쿼트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늘 원대한 꿈을 꿉니다. 10kg 감량, 올해 책 100권 읽기. 하지만 뇌에게 이런 목표들은 고문이죠.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치고 싶게 만드니까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반응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나 길을 걷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을 때나 뇌가 행복해하는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비슷해요. 그러니 뇌를 속이려면 목표를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게 아주 잘게 쪼개서 자주 먹여줘야 하죠. 스탠포드대 행동설계 전문가 제프리 포그 박사는 ABC 공식을 추천합니다. A는 앵커, 닫힙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아침에 일어나기, 양치하기, 커피 머신 버튼 누르기 같은 겁니다. B는 behavior, 행동입니다. 이 닫기에 붙일 아주 사소한 행동이죠. 여기서 핵심은 터무니없이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팔굽혀펴기 50회가 아니라 벽집기 1번, 독서 1시간이 아니라 책 한 문장만 읽기. C는 celebration, 축하입니다. 행동을 하자마자 1초 안에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주먹을 불끈 쥐며 yes! 라고 외치거나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거울 보고 윙크를 날려보세요. 이 축하는 뇌에게 보내는 저장 버튼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 행동이 뇌의 즐거움으로 각인되죠. 예를 들어 화장실 물을 내리고 스쿼트를 딱 한 개만 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윙크를 날리세요. 너무 하찮다고요? 하지만 이런 시시한 성공이 일주일, 한 달 동안 쌓이면 뇌는 습관의 경로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팍 차고 나갈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구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륙하는 처음 몇 분입니다. 지구의 중력과 관성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아주 적은 연료만으로도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1도니까요. 1도만 바꿔도 1년 뒤, 10년 뒤에 전혀 다른 우주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세계적인 과학 논픽션 작가 슈테판 클라인의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를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쉽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게으름이나 나약함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고령화, AI 시대처럼 분명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회 전체 행동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지 마야나 로마 문명이 붕괴한 사례를 통해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해줍니다. 반복되는 작심삼일로 죄책감 느끼시던 분들, 단순한 습관 방법론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